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출석 체크도 잊지 마세요. 그날 오후 서울 하늘은 마치 짙은 주황색과 회갈색 물감을 쏟아부은 캔버스 같았다. 바람이 꽤 강하게 불어 우리 집 거실의 아늑한 커튼 자락을 흔들었다. 나는 지수. 푹신한 카펫에 편안히 앉아 내 살배기 딸 유나가 나무 블록으로 웅장한 성을 쌓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방금 오븐에 넣은 카스텔라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 완벽한 가정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내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하면서 순식간에 깨졌다. 화면이 켜지며 민준 씨라는 이름이 나타났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보통 민준 씨는 이 시간에 퇴근하기 전에 뭐 사갈 것 없냐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곤 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고. 지수, 들어. 내 말 끊지 말고. 전화기 너머 민준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부드러운 말투도 따뜻한 인사도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가쁜 숨소리로 가득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준 씨,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나는 벌떡 일어나 내 표정 변화에 어리둥절해하며 올려다보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들어. 지금 당장 차키 챙겨. 유나 데리고 집에서 나가. 당장. 지수, 필요 없는 물건 챙기지 말고. 빨리. 그가 소리쳤다. 전화기 배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발소리였다. 민준 씨, 일단 무슨 일인지 설명부터 해줘. 왜 내가 떠나야 하는데? 당신은 어딨어?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이유 없는 두려움이 발끝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올라와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했다. 민준 씨는 내가 아는 가장 침착한 남자였다. 그가 이렇게 소리친다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묻지 마. 그들이 거의 다 왔어. 유나를 사랑한다면 몇 초 안에 거기서 나와. 외곽순환 고속도로 쪽으로 가. 사람 많은 곳에 멈추지 말고. 빨리. 지수. 사랑해. 빨리. 제발.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서서히 어두워지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뒤따라온 정적은 방금 전 민준 씨의 외침보다 훨씬 더 무서웠다. 유나가 내 홈웨어 자락을 잡아당겼다. 울음을 터뜨릴 듯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아빠가 뭐래?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뇌는 비상 모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오븐을 껐다. 카스텔라는 이제 아무래도 좋았다. 늘 문 옆에 걸어두던 핸드백을 움켜쥐고 한 손으로는 유나를 안았다. 다른 한 손으로는 서랍에서 차키를 더듬어 찾았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다. 나는 그저 집에서 입던 홈웨어에 대충 신은 플랫 슈즈 차림이었다. 현관으로 향할 때 단지 내 도로가 보이는 큰 창문으로 시선이 쏠렸다. 짙게 선팅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우리 집 담장 바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이 보였다. 낯선 차였다. 이 동네에서는 모든 이웃이 서로의 차를 알고 지냈다. 자, 우리 아가 지금부터 탐정놀이를 해야 해. 괴물한테서 숨는 거야. 알았지? 나는 유나가 겁에 질리지 않도록 울음을 참으며 속삭였다. 유나는 내 목을 꼭 껴안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현관으로 나가지 않았다. 직감적으로 그건 자살 행위라고 생각했다. 나는 차고와 바로 연결된 옆문으로 달려갔다.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유나를 뒷좌석 카시트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웠다. SUV 시동구멍에 열쇠를 꽂는 내 손이 심하게 떨렸다. 엔진이 조용히 으르렁거렸다. 나는 자동 차고문 버튼을 눌렀다. 철문이 열리자 옆 거울을 통해 보았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세단에서 내렸다. 그중 한 명은 허리 뒤에 총의 손잡이처럼 보이는 것을 쥐고 있었다. 하느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나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며 중얼거렸다. 차고에서 빠져나오며 차바퀴가 날카롭게 긁히는 소리를 냈다. 길가의 쓰레기통이나 화분을 들이받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오직 앞만 보았다. 내 차가 검은 세단을 스쳐 지나갈 때 살짝 열린 차창 너머로 한 남자의 차가운 시선을 포착했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보는 포식자처럼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비정상적인 속도로 주택 단지를 빠져나갔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가슴이 아플 지경이었다. 옆에서 유나가 거친 차의 흔들림 때문에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 무서워. 아빠는 어딨어? 참아. 우리 아가. 곧 아빠 만날 거야. 거짓말이었다. 나 자신조차 민준 씨가 지금 살아있는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누구일까? 민준 씨가 무슨 짓을 했기에 저런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온 걸까? 결혼 5년 동안 민준 씨는 대형 물류회사의 평범한 회계사일 뿐이었다. 그는 따분하지만 다정한 가정적인 남자였다. 적도, 빚도, 드라마도 없었다. 하지만 아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는 죽음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공포였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진입했을 때 조수석에 던져둔 핸드백 쪽으로 시선이 갔다. 가방이 평소보다 조금 더 불룩해 보였다. 기억하기로는 지갑과 휴대폰만 넣었을 뿐인데 한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가방 안을 더듬었다. 손가락에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닿았다. 작고 네모난 모양의 물체였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낯선 은색 USB 드라이브였다. 그 밑에는 깔끔하게 접힌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동안 쪽지를 펼쳤다. 글씨는 매우 급하게 쓰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필체를 알아보았다. 민준 씨의 글씨였다. 내 차창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도 믿지 마. 계속 운전해. 미안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뭐가 미안하고 이 물건이 어떻게 내 가방 안에 있을 수 있었을까? 나는 끔찍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민준 씨는 나에게 전화하기 전부터 이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 전화는 단순한 갑작스러운 경고가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어두운 시나리오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나는 중앙 거울을 보며 뒤따라오는 검은 차가 없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저 멀리 내려앉기 시작하는 오후의 안개 속에서 한 쌍의 헤드라이트가 내 뒤에서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추월하지도 뒤처지지도 않았다.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규칙도 모른 채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서울 외곽순환고 속도로는 퇴근하는 차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게는 눈앞에 붉게 켜진 수천 개의 브레이크 등이 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포식자의 눈처럼 보였다. 나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핸들을 꽉 쥐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다. 피부를 애는 듯한 차 안의 에어컨 바람과 대조적이었다. 뒷좌석에서 유나의 울음소리가 서서히 썩었다. 무거운 숨소리와 가끔씩 터져나오는 작은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감정적인 피로감에 잠이 든 것이다. 내가 마주한 폭풍 속의 작은 축복이었다. 나는 몇 번이고 중앙 거울을 힐끗 보았다. 내가 운전하는 흰색 SUV는 투명한 유리 어항 같았다. 나는 발가벗겨진 채 쉽게 발견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 뒷차의 헤드라이트 한 쌍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거리는 항상 일정했다. 서너 대 정도 뒤에서. 내가 차선을 바꿀 때마다 그 차도 몇 초의 간격을 두고 따라 차선을 바꿨다. 그들은 매우 전문적이었다. 나를 위협하거나 복잡한 곳에서 멈추게 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따라올 뿐이었다. 너희는 누구야? 나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나는 떨리는 왼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민준 씨의 번호로 단축 다이얼을 눌렀다. 연결이 되지 않아 교환원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나는 다시 한 번, 두 번, 10번까지 시도했다. 결과는 같았다.
눈물이 눈가에 고이기 시작하며 고속도로의 시야가 흐려졌다. 나는 강해져야 했다. 민준 씨는 나에게 유나를 구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가 수행해야 할 유일한 임무였다. 나는 최근에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평소 매우 개방적이었던 민준 씨는 최근 작은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일이 잦았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물류회사인 해성물류의 대규모 감사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전화로 낮은 목소리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 검은 루트, 좌표, 정리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그때는 그저 물류 전문 용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 용어들은 매우 섬뜩하게 들렸다. 고속도로 출구 오뱅예무라는 표지판을 보고 생각이 끊겼다. 본능이 말했다. 지금 나가면 안 돼. 일반 도로로 나가면 교통체증에 더 쉽게 갇히고 그들이 쉽게 내 차에 접근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계속 고속도로에 있으면 이 시간 안에 기름이 떨어질 거야. 계기판의 주유 경고등이 노란색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나는 고속도로에 머물면서 휴게소를 찾기로 결정했다. 가장 크고 붐비는 휴게소로. 내 논리는 간단했다. 붐비는 곳에서는 그들이 경솔한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시속 80km로 계속 차를 몰면서 내 손은 다시 조수석에 쌓아둔 은색 USB와 민준 씨의 쪽지를 더듬었다. 그의 말이 떠올랐다. 내 차창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도 믿지 마. 그 말은 단순한 일반적인 경고 이상의 구체적인 무언가를 암시했다. 경찰이나 고속도로 순찰대원으로 위장한 사람이 나타날까? 이 두려움이 편집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내 차와 나란히 달리는 차가 있을 때마다 나는 숨을 참으며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나는 계속 앞만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치 내가 그들을 보지 않으면 그들도 나를 볼 수 없을 것처럼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전화가 아니라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다.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심장이 핏는 것 같았다. 1차선으로. 속도 줄여. 남편이 계속 숨쉬길 바란다면 그 USB 버릴 생각 마. 나는 숨을 헐떡였다. 그들이 여기 있었다.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자동적으로 옆 거울을 힐끗 보았다. 아까 집 앞에서 봤던 검은 차. 짙은 선팅을 한 세단이 바로 내 뒤 1차선에 있었다. 어떻게? 아까 멀리 뒤쳐졌다고 확신했는데 아무래도 나를 미행하는 차가 한 대 이상인 것 같았다. 내 손은 반사적으로 USB를 창밖으로 던져버리려고 움직였다. 하지만 민준 씨에 대한 위협 때문에 나는 얼어붙었다. 만약 내가 그것을 버리면 남편의 목숨을 담보로 할 유일한 협상 카드를 잃게 된다. 만약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미안해요, 민준 씨. 나는 조용히 흐느꼈다.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다. 민준 씨는 나에게 도망치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마치 모든 길모퉁이에 그물을 쳐놓은 것 같았다. 나는 이 탈출이 내가 달린 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덫을 닫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내가 가진 시간에 관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절망 속에서 나는 아까 핸드백 안에서 놓쳤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지갑 뒤편에 도심의 한 고급 호텔 출입 카드가 있었다. 나는 그 호텔을 예약한 적이 없었다. 카드를 집어들었을 때 카드 뒷면에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잉크로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1402호, 다른 길이 없다고 느낄 때만.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일까? 아니면 민준 씨의 도움일까? 민준 씨는 내가 회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내가 이런 것을 쉽게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이미 상식을 벗어났다. 나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유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녀의 순수한 얼굴은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현재 내 인생의 유일한 나침반이었다. 나는 그녀를 단순히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정말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다. 나는 방금 받은 문자 메시지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1차선에서 속도를 줄이는 대신 나는 오히려 가속 페달을 최대한 깊게 밟고 기어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어 4차선 차들 사이의 틈새로 쏜살같이 빠져나갔다. 내가 놀라게 한 차들로부터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검은 차는 나의 갑작스러운 기동에 놀란 듯 했다. 그들은 추격을 시작했지만 차선을 변경하는 컨테이너 트럭에 막혔다. 이게 내 기회였다. 나는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으로 향하는 작은 고속도로 출구를 보았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3개의 차선을 한 번에 가로질러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 출구의 급커브를 돌 때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멀리서 내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려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이트를 즉시 껐다. 나는 좁고 구불구불한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GPS에도 잘 표시되지 않는 골목들 사이에서 흔적을 지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충분히 멀리 왔다고 느꼈을 때 나는 피가 얼어붙는 광경을 보았다. 깜빡이는 가로등 하나만이 비추는 외진 커브길에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민준 씨의 차였다. 그 차는 길가에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고 운전석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나가서 그의 이름을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쪽지에 적힌 메시지가 다시 머릿속에 울렸다. 내 차창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도 믿지 마. 나는 천천히 내 차를 접근시켰다. 헤드라이트를 민준 씨의 차 쪽으로 비췄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길가의 어두운 덤불 쪽으로 이어지는 아스팔트 위에 흩뿌려진 선명한 핏자국만 있었다. 내 차의 억눌린 엔진 소리가 그 고요한 길에서 유일한 소리인 듯 했다. 나는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 말없이 버려진 민준 씨의 차를 핸들 뒤에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스팔트 위의 핏자국은 희미한 빛 아래 짙은 검은 잉크처럼 보였다. 누구든 감히 다가오는 사람을 삼킬 준비가 된 듯한 어두운 덤불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고 뛰쳐나가 민준 씨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뒷좌석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유나의 울음소리가 나를 잔혹한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엄마, 무서워. 저거 아빠 차잖아, 맞지? 유나가 잠에서 깨어 있었다. 우리 앞의 광경을 보고 목소리가 떨렸다. 쉿, 아가야. 눈 감아. 우린 그냥 지나가는 거야. 거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멈추면 안 됐다. 여기서 멈추면 나는 쉬운 표적이 될 것이다.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산산조각 난 심정을 안고 민준 씨의 차를 지나쳐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 나는 생각할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했다. 거기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거의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낡은 주유소를 발견했다. 유리 부스 안에는 졸고 있는 직원 한 명뿐이었다. 나는 낡은 타이어 더미 뒤 불빛이 닿지 않는 가장 어두운 구석에 차를 주차했다. 이 가방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해. 유나야, 엄마 말 들어. 여기 그대로 있어. 안전벨트 풀지 말고 엄마는 앞에 있는 가방만 좀 확인할게. 알았지? 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핸드백을 무릎 위로 가져왔다. 손은 여전히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전에 발견한 USB 드라이브와 호텔 출입 카드 외에 나는 이 가죽 가방에 숨겨진 주머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 가방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바닥 부분을 더듬었을 때 부자연스러운 딱딱한 층을 느꼈다. 지갑 안에 있던 작은 손톱깎이를 이용해 가방 바닥에 새틴 안감을 찢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 안감 뒤에는 서류뿐만 아니라 강력한 테이프로 붙여진 얇은 직사각형 모양의 금속 물체가 있었다. GPS 추적기였다. 맙소사. 나는 즉시 그 장치를 떼어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아까 고속도로 1차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단지 시각적으로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었다.
내가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에 이 장치를 붙여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내 숨을 틔게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 추적기 뒤에는 아주 얇은 작은 갈색 봉투가 끼워져 있었다. 안에는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은 몰래 찍힌 것이었다. 나와 유나가 집 앞 정원에서 놀고 있는 사진. 멀리서 찍힌 것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오늘 날짜와 함께 오후 2시를 가리키는 시간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민준 씨가 전화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함께 들어있던 작은 쪽지를 펼쳤다. 이전 쪽지에 민준 씨의 흘려 쓴 글씨와는 달리 이 글씨는 매우 단정했다. 컴퓨터로 인쇄된 것이었다. 그 USB의 내용물은 성문 열쇠다. 민주는 그저 잘못된 수를 둔 졸에 불과하다. 내 졸과 열쇠를 바꾸고 싶다면 1402호에서 만나자. 이 메시지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USB는 그들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 민준 씨는 나를 도망치게 해서 나를 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나를 이 물건을 집에서 멀리 가져가는 배달원으로 이용했다. 아니면 어쩌면 그는 내가 처음에는 그들이 의심하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은색 USB를 집어들었다. 이 작은 물건이 내 손에서 매우 무겁게 느껴졌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회사 데이터, 범죄 증거, 아니면 훨씬 더 개인적인 무언가? 나는 뒷좌석에 있던 유나의 태블릿을 켜서 USB의 내용을 잠시나마 볼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어댑터 케이블을 통해 연결했을 때 태블릿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와 함께 비밀번호 입력창만 나타났다. 한 번이라도 잘못 입력하면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민준 씨,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나는 좌절감에 속삭였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민준 씨는 매우 꼼꼼한 사람이다. 만약 그가 암호를 남겼다면 그것은 분명 나만 아는 것일 것이다. 결혼 기념일? 유나의 생일? 아니, 그건 너무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나는 아까 발견한 호텔 출입 카드를 떠올렸다. 1402호. 왜 그 번호일까? 갑자기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1402. 2월 14일. 그건 우리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 아니었다. 그건 우리가 아직 연애 시절 1년 동안 헤어졌다가 민준 씨가 처음으로 다시 만나자고 했던 날이었다. 그날 그는 말했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기회야. 나는 비밀번호 입력란에 숫자 1402를 입력해 보았다. 엔터키를 누르는 내 손가락이 떨렸다. 태블릿 화면이 잠시 돌아갔다. 그리고 안개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단일 폴더가 나타났다. 그 폴더 안에는 해석 물류의 수십 장의 사진, 문서, 재무 보고서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보고서의 자금 수령인 이름들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좌 번호는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다. 이것은 거대한 규모의 자금 세탁 계획이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짧은 동영상 하나가 있었다. 나는 가장 낮은 볼륨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동영상 속에서 나는 민준 씨를 보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어두운 창고 안에서 큰 금고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나를 거의 비명지르게 만든 것은 그의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 남자는 민준 씨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민준 씨와 똑같았다. 마치 민준 씨가 거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 남자는 민준 씨의 어깨를 치며 웃더니 검은 서류 가방을 건넸다. 유나야, 우리 아가. 이거 보여? 나는 무심코 물었다. 하지만 유나는 이미 다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차가워진 손으로 동영상을 껐다. 민준 씨는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내가 아는 한 그는 외동아들이었다. 그렇다면 저 남자는 누구이며 아까 나에게 전화한 사람은 정말 누구였을까? 내 남편 민준이었을까? 아니면 동영상에 나온 민준이었을까?
더 어둡고 새로운 공포가 나를 덮치기 시작했다.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2명 있다면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까의 그 다급한 전화. 그게 정말 나를 구하려던 민준 씨였을까? 아니면 그들이 한적한 길에서 이 USB를 빼앗기 위해 나를 집 밖으로 유인하려는 함정이었을까? 나는 차창 밖을 보았다. 주유소에서 보이는 저 멀리 주도로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불빛 한 줄기가 보였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듯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 GPS는 이미 떼어냈지만 그들은 이 길을 알고 있었다. 나는 당장 떠나야 했다. 그 호텔 카드는 내가 가진 유일한 물리적 단서였다. 1400기호는 단순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야. 그건 메시지야. 나는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다시 차의 시동을 걸었다. 더 붐비는 주도로에 도달할 때까지 어둠 속에서 운전할 것이다. 나는 동이 트기 전에 그 호텔에 도착해야 했다. 이 USB를 넘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내 옆에서 잠들었던 남자가 과연 누구였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밤은 깊어지고 움푹 팬 외곽 도로는 내 SUV를 불규칙한 심장 박동에 맞춰 천천히 흔들리게 했다. 100미러 속 낡은 주유소는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정말 넓은 아스팔트 도로에 닿을 때까지 일부러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희미한 달빛에 의지의 구덩이를 피했다. USB 속 동영상, 나란히 서 있던 민준의 모습에 대한 생각은 내 정신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았다. 나는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다. 아내로서 나는 항상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가짜 거울로 가득 찬 집에 사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은 약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 해성물류에서 9시 출근 5시 퇴근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민준 씨가 갑자기 승진했다. 그는 동부지역의 전략 프로젝트 수석 감사관으로 임명되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민준 씨는 변했다. 평소 얇은 서류 가방만 들고 다니던 그는 항상 이중 잠금 장치가 된 작은 여행 가방을 자주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11월의 어느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 기억난다. 민준 씨는 늦게 귀가했고 그의 흰 셔츠는 흠뻑 젖어 있었고 구두에는 흙탕물이 묻어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나에게 인사하거나 유나의 이마에 뽀뽀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욕실로 들어가 거의 1시간 동안 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매우 창백했다. 민준 씨, 아파? 나는 걱정하며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는 멍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중얼거렸다. 지수야, 만약 언젠가 이 세상의 숫자들이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더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도망쳐. 그때 나는 그저 웃었다. 그가 감사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회계사잖아. 숫자를 더하는 게 당신 일이잖아. 하지만 민준 씨는 웃지 않았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아플 정도로 아주 꽉. 죽은 사람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숫자가 있어, 지수야.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목숨을 사기 위해 사용되는 숫자도 있고, 이제 밤을 가르며 달리는 차 안에서 그 말들은 끔찍한 예언처럼 들렸다. 죽은 사람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숫자. 그것은 분명히 USB 안의 재무 보고서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들, 하지만 매달 수십억 원의 거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해성물류는 단순한 물류,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자금 세탁 기계였고, 민준 씨는 그 녹슨 톱니바퀴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나는 이전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소한 신체적 변화들도 기억하기 시작했다. 민준 씨는 때때로 우리 역사의 작은 세부 사항들을 잊어버렸다. 한 번은 그가 유나가 아기였을 때 지어준 애칭을 잊어버렸다. 다른 때에는 내가 그의 새우 알레르기에 대해 언급했을 때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때는 그가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훨씬 더 정신 나간 가능성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그동안 집에 돌아온 사람이 항상 같은 민준이었을까? 만약 동영상 속의 남자가 정말 그의 쌍둥이 형제이고 그들이 협력했거나 어쩌면 서로를 대신했다면 상상만 해도 속이 메스꺼웠다. 지난주에 나를 안아준 남자는 누구였을까? 어젯밤 유나에게 동화를 읽어준 남자는 누구였을까? 갑자기 뒷좌석에서 유나가 작게 잠꼬대하는 소리가 내 상념을 깨뜨렸다. 아빠, 가지마.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그림자로부터 내 작은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실패감을 느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하려 했다. 하지만 이내 족지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누구도 믿지 마. 만약 민준 씨의 적들이 내 핸드백을 추적할 수 있다면 그들은 분명 우리 가족의 전화도 도청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정말로 혼자였다. 나는 도심으로 향하는 주도로에 들어서면서 차의 속도를 더 높였다. 지평선의 마천루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불빛들은 검은 천위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나는 답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답은 그랜드 시티 호텔 1402호에 있었다. 운전을 하면서 나는 조수석에서 여전히 켜져 있는 유나의 태블릿으로 안개 프로젝트 폴더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는 이상한 파일명을 가진 숨겨진 하위 폴더를 발견했다. 이중 신원 PDF.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내용은 출생증명서와 의료기록 스캔본이었다. 거기에는 두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준배와 민혁배. 그들의 생년월일은 같았다. 하지만 민혁의 서류 아래에는 붉은색의 큰 도장으로 2021년 사망신고라고 쓰여 있었다. 민혁은 4년 전 국제해상에서 선박사고로 사망했다고 신고되었다. 왜 죽은 사람이 최근에 찍힌 동영상에서 내 남편 옆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민혁. 나는 그 이름을 속삭였다. 만약 민혁이 살아있다면 그 사고는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만약 민준 씨가 그를 도왔다면 내 남편은 단순한 회사 비리를 넘어선 고위급 음모에 연루된 것이다. 갑자기 교차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 순찰차 한 대가 나타났다. 심장이 튀어나올 뻔했다. 그들이 나를 찾는 걸까? 민준 씨가 내가 유나를 데리고 도망쳤다고 신고했을까? 아니면 아까 CCTV 영상에서 본 제복 입은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쫓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경찰차는 내 차와 나란히 달렸다. 나는 숨을 참으며 평범한 밤 운전 중인 엄마처럼 보이려고 애쓰며 앞만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안에 경찰관이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속도를 높여 신호 위반을 한 다른 차를 쫓아 나를 앞질러 갔다. 나는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다 쓴 듯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편집증이 정말 나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나는 그 호텔에 도착해야 해.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까 나에게 전화한 민준이 나를 민혁으로부터 구하려던 내 남편 민준인지 아니면 범죄 증거를 되찾기 위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민혁인지 알아내야 해. 나는 계기판의 시계를 힐끗 보았다. 새벽 1시 30분. 서울 시내는 조금 한산해 보였지만 여전히 위험했다. 나는 CCTV가 많은 대로를 피해 우회하는 경로를 택하기로 결정했다. 적어도 내 손에 비장의 카드가 생길 때까지는 그림자가 될 것이다. 그랜드 시티 호텔이 있는 비즈니스 지구로 방향을 틀었을 때 해성물류, 세상 끝까지 신뢰를 배달합니다 라고 쓰인 큰 광고판을 보았다.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신뢰는 지금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모든 거짓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다. 거대한 범죄 제국을 무너뜨리거나 내 인생을 영원히 파괴할 수 있는 USB를 들고서 차 안의 밤의 정적이 점점 더 숨막히게 느껴졌다. 계기판의 주요 경고등은 이제 깜빡이는 빨간불로 변해 있었다. 내 탈출에 시간 제한이 있음을 잔인하게 상기시켜주는 신호였다. 나는 중앙 거울을 통해 유나를 힐끗 보았다.
그녀는 아까 거실에서 내가 급하게 집어온 낡은 토끼 인형을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은 내가 아직 정신을 잃지 않은 유일한 이유였다. 도로 표지판을 보았다. 휴게소 KM72, 1TM 앞. 이것은 위험한 선택이었다. 휴게소는 개방된 공간이다. CCTV 카메라가 구석구석에 설치되어 있고 낯선 사람들이 오가는 곳. 하지만 기름이 없으면 나와 유나는 어두운 고속도로 갓길에서 쉬운 표적이 될 것이다.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핸들을 꺾어 감속 차로로 진입하고 휴게소로 향하는 도로 표시를 따랐다. 그곳은 한산해 보였다. 구역 끝에 주차된 몇 대의 대형 컨테이너 트럭뿐이었다. 엔진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평소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소리였지만 지금은 괴물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렸다. 나는 고속도로로 다시 나가는 출구와 가장 가까운 맨 끝 주유 펌프를 선택했다. 가득이요? 주유소 직원이 잠에 취한 특유의 쉰 목소리로 물었다. 네, 고급 유로 가득요. 나는 창문을 10cm 이상 내리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나는 문 그림자 뒤에 일부러 손을 숨긴 채 체크카드를 건넸다. 내 시선은 계속 움직이며 주차 구역 구석구석을 훑었다. 탱크가 가득 찬 후 나는 너무 밝게 불이 켜진 편의점 앞에 차를 주차했다. 나는 생수가 필요했고 유나가 깨어났을 때 배를 채울 만한 것도 필요했다. 나는 서둘러 나가기 전에 모든 문이 안에서 자동으로 잠겼는지 확인했다. 편의점 안에서는 에어컨의 찬 공기가 뼈를 애는 듯했다. 나는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물 2병과 빵 1봉지를 집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내 눈은 구석에 설치된 작은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었다. 심야 뉴스에서 서울 남부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를 보도하고 있었다. 자막으로 흐르는 주소를 보고 심장이 잠시 두섰다. 그 주소는 우리 집 주소였다. 집이 불탔어. 나는 무심코 속삭였다. 어휴, 심각하네요, 손님. 가스 폭발이라는데. 이웃들은 불나기 전에 총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원이 내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대답할 기운이 없었다. 나는 즉시 봉지를 움켜쥐고 차로 달려갔다. 그래서 민준 씨가 나에게 떠나라고 했던 것이다. 만약 내가 5분만 더 거기에 있었다면 나와 유나는 아마 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이 USB를 가져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즉시 차에 올라 문을 잠갔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나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으려고 핸들에 머리를 기댔다. 바로 그때 옆 거울에서 그것을 보았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휴게소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까 고속도로에서 나를 따라오던 차와 같은 차는 아니었지만 모델은 동일했다. 그 차는 주유소나 편의점 주차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 뒤에서 꽤 멀리 희미한 야자수 그림자 바로 아래에 멈췄다.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나왔다. 이 거리에서는 그의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체형은 너무나 익숙했다. 그 남자는 소매 부분에 회색 줄무늬가 있는 짙은 파란색 바람막이 재킷을 입고 있었다. 작년 민준 씨 생일에 내가 사준 재킷이었다. 어깨 부분에 어두운 얼룩이 있었다. 아마 피거나 기름일 것이다. 민준 씨, 나는 중얼거렸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처럼 희망이 솟아났다. 그가 탈출에 성공한 걸까? 나를 찾고 있었던 걸까? 그 남자는 차 옆에 조용히 서서 내 SUV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달려오지 않았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조각상처럼 거기에 서 있었다. 나는 거의 문을 열고 그에게 달려갈 뻔했다. 하지만 아까 전화 속 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누구도 믿지 마. 나는 USB 속 동영상을 떠올렸다. 민준과 민혁, 얼굴을 구별할 수 없는 두 남자. 만약 저 남자가 민준 씨의 재킷을 입고 있다면 그것이 그가 내 남편이라는 보장은 없었다.
민혁이 민준 씨를 제압하고 나를 속이기 위해 그의 옷을 빼앗았을 수도 있었다. 그 남자가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약간 절뚝거렸다. 마치 엄청난 고통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주차된 차들 사이를 지나 가까이 다가왔다. 그가 공원 등불을 지날 때 나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 얼굴은 긁힌 상처와 멍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은 민준 씨의 얼굴이었다. 그의 눈은 지쳐 보였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와 같은 긴박함이 번뜩였다. 그가 내 차창 옆에 도착했다. 똑, 똑, 똑. 그가 손가락 마디로 차창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내 귀에 둔탁하게 들렸다. 지수야, 나야. 문 열어, 여보. 그들이 여기 오기 전에 빨리 가야 해. 그의 목소리가 살짝 열린 창틈으로 들려왔다. 그것은 민준 씨의 목소리였고 그의 말투, 억양, 심지어 여보라고 부르는 방식까지 매우 진짜 같았다. 하지만 내 손은 잠금 해제 손잡이에서 굳어 있었다. 나는 그가 창문을 두드릴 때 살짝 드러난 재킷 소매 아래 그의 손목을 내려다 보았다. 거기 그의 왼쪽 손목에 작은 삼각형 모양의 점이 있었다. 나는 내 남편에게 그 점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내 손가락이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내 머릿속에서 비명이 울렸다. 나는 아까 얼핏 읽었던 이중 신원 PDF 의료 기록을 떠올렸다. 민혁의 의료 기록 맨 아래에 작은 메모가 있었다. 사고 후 재건 성형수술, 전략적 위장을 위한 점 복제 포함.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만약 이 사람이 민혁이라면 그는 수년 동안 이 위장을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계획해온 것이다. 문 열어 지수. 시간이 없어. 밖에 남자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강압적이고 거칠게 들렸다.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무언가 빠져 있었다. 내 남편 민준 씨는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화가 났을 때조차도. 이 남자는 마치 대차대조표를 확인하는 회계사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차갑고 계산적으로. 우리 둘만 아는 유나 애칭이 뭐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이 빠르게 깜빡였다. 지수야. 장난치지 마. 지금 퀴즈 할 시간 아니야. 그들이 내 뒤에 있어. 말해. 나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대신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 거짓된 슬픔과 공포가 사라지고 매우 섬뜩한 옅은 미소로 바뀌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은색 라이터를 꺼냈다. 창고 동영상에서 민혁이 항상 가지고 있던 그 라이터였다. 당신은 항상 당신 자신에게 해로울 만큼 똑똑했지, 지수. 그가 차갑게 말했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검은 세단을 향해 신호를 보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비상용 유리 파쇄기를 들고 그곳에서 나왔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기어를 뒤로 옮기고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다. 내 차는 앞으로 튀어나가 보도블록 가장자리를 스치고 다시 고속도로로 향했다. 백미러 속에서 가짜 민준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내가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여전히 그의 세장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내 SUV의 엔진이 고속도로 주행 차선으로 다시 가속하면서 비명을 질렀다. 숨이 찼다. 차 안의 산소가 공포에 의해 모두 빨려나간 듯 폐가 조여왔다. 나는 속도계 바늘이 시속 120km를 가리킬 때까지 계속 차를 몰았다. 핸들의 심한 진동을 무시했다. 검은 세단은 고속으로 즉시 추격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거리를 유지했다. 마치 먹이가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상어처럼 멀리서 감시했다. 저건 아빠가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나는 반복해서 속삭였다. 이제 창백한 얼굴로 뒤에 똑바로 앉아있는 유나보다 나 자신을 더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엄마, 왜 아빠는 같이 안 와? 왜 아빠가 화났어?
유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왜 엄마가 방금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남자로부터 도망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저건 아빠가 아니야. 우리 아가. 저건 아빠 옷을 입은 나쁜 사람이야. 나는 씁쓸하게 대답했다. 이제 눈물은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려 뺨을 적셨다.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세상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을까? 나는 아까 휴게소의 남자를 다시 떠올렸다. 내가 유나의 애칭을 물었을 때 그의 옅은 미소는 명백한 증거였다. 진짜 민주는 항상 유나를 작은 꾀꼬리라고 불렀다. 유나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목소리가 꾀꼬리 같았기 때문이다. 아까 그 남자, 민혁은 그저 침묵했다. 신체적 복제는 가능하고 점은 의료 시술을 통해 위조할 수 있지만 기억과 감정은 결코 재구성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민혁이 민준의 재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은 내 마음에 큰 구멍을 남겼다. 민준은 어디에 있을까? 그는 아직 살아있을까? 아니면 그는 그 편지에서 언급된 잘못된 수를 둔 졸이었을까? 즉, 이미 제거되었다는 뜻일까?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내 손은 여전히 태블릿에 꽂혀 있는 USB를 더듬었다. 안개 프로젝트 폴더는 아직 열려 있었다. 나는 수십 개의 재무보고서 사이에 끼어 있어 크기가 매우 작아 아까 놓쳤던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명은 단지 GPS 좌표와 짧은 메모였다. 우리가 처음 무지개를 본 곳, 또다시 민주는 우리의 기억을 열쇠로 사용했다. 나는 그곳을 알았다. 강원도의 한 절벽이었다. 5년 전 민준의 오토바이가 고장났을 때 우리가 낡은 산장에서 비를 피했던 곳. 비가 그친 후 계곡 너머로 쌍무지개가 떴다. 그것은 우리 관계에서 가장 낭만적이면서도 가장 솔직한 순간이었다. 만약 그가 내가 이 파일을 확인할 것이라고 알았다면 그곳이 나의 진짜 목적지라는 뜻이야. 호텔이 아니라 나는 생각했다. 서울 도심의 그랜드 시티 호텔은 아마 민혁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준비한 미끼일 것이다. 민혁이나 그의 조직이 분명 그 호텔 출입 카드를 내 가방에 넣었을 것이다. 아마 내가 편의점 계산대에서 줄을 서고 있을 때나 탈출하기 전 식탁에 잠시 가방을 놓아두었을 때일 것이다. 갑자기 내 뒤에 검은 세단이 공격적인 기동을 시작했다. 그들의 상향등이 중앙 거울을 통해 내 시야를 어지럽혔다. 그들은 이제 장난치는 것에 실증이 난 것이다. 그들은 지금 이 USB를 원했다. 엄마, 저 차가 다가와. 유나가 소리쳤다. 또 다른 검은 세단이 왼쪽에서 나타나 나를 압박하려 했다. 나는 나를 부수려는 두 대의 차 사이에 갇혔다. 공황 상태에서 나는 내 앞에 큰 트럭을 보았다. 무모하게 나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세단들이 내 위치를 지나가게 한 다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트럭 뒤의 좁은 틈으로 들어갔다. 작은 충돌이 일어났다. 도로 분리대와 부딪히면서 왼쪽 사이드미러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나는 즉시 산길로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출구로 나갔다. 길은 더 좁고 구불구불했다. 그날 밤 짙은 안개로 뒤덮인 가파른 오르막길로 가득했다.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안개가 짙게 깔렸다. 시야는 앞으로 약 5m로 제한되었다. 이것은 나의 이점이자 동시에 위험이었다. 나는 헤드라이트를 끄고 희미한 안개등만 사용했다. 내 흰색 SUV의 색이 추격자들의 눈에 안개와 섞이기를 바라면서 산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다시 태블릿을 힐끗 보았다. 아까 창고 동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이번에는 배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창고 벽에는 낡은 달력이 있었다. 동그라미 쳐진 날짜는 오늘이었다. 그리고 달력 옆에는 벽에 붙어있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나는 그 이미지를 확대했다. 심장이 빚는 것 같았다. 그것은 우리의 결혼 사진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진 속에서 민준의 얼굴은 붉은 사인펜으로 마구 긁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민혁의 얼굴은
그 사진 속에서는 더 젊어 보였는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완벽한 교환이라는 글씨가 있었다. 끔찍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만약 그들의 계획이 단순히 민준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민혁이 민준의 삶을 완전히 빼앗으려 한다면 그의 집, 그의 직업,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이까지 진짜 민준은 아마 이 교환을 막으려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민혁의 범죄 증거를 가지고 나에게 도망치라고 한 이유일 것이다. 엄마, 배고파. 유나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는 정적을 깼다. 나는 아까 산빵 봉지를 집어 뒤로 건네주었다. 이거 먼저 먹고 있어. 아가, 곧 도착할 거야. 나는 그 절벽에 도착해야 했다. 만약 민준이 정말 거기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제출할 증거를 이 손에 가지고 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아직 존재한다면 말이다. 절벽 지역에 도달하기 전 마지막 오르막길을 오를 때 안개 낀 길가에서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다. 나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거기에는 산림감시원 제복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손을 흔들며 앞에 산사태가 났으니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민준의 경고를 떠올렸다. 누구도 믿지 마. 나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속도를 더 냈다. 내가 그 사람을 지나칠 때 내 안개등이 그의 얼굴을 잠시 비췄다. 그 남자는 산림감시원이 아니었다. 그는 아까 우리 집 앞에서 봤던 남자들 중 한 명이었다. 총을 들고 있던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그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은신처는 그들이 이미 예측한 또 다른 함정이었던 것이다. 유나, 꽉 잡아. 나는 소리쳤다. 나는 핸들을 꺾어 덤불로 뒤덮인 오솔길로 들어섰다.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오래된 길이었다. 나뭇가지들이 귀를 찢는 소리를 내며 차체를 긁었다. 나는 가파른 절벽 가장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차를 몰았다. 거기 큰 늙은 나무 아래 예전에 우리가 비를 피했던 낡은 산장이 안개 속에서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산장 앞에서 한 남자가 땅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그는 피투성이었지만 희망에 찬 그의 눈은 내 차의 불빛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민준이었다. 진짜 민준. 하지만 그의 옆에는 민혁이 내 것과 똑같은 태블릿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차 앞 유리를 통해 나를 바라보며 자신의 손목시계를 두드렸다. 마치 내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내 SUV의 헤드라이트가 낡은 산장을 날카롭게 비추자 짙은 산안개 속에서 춤추는 긴 그림자가 생겨났다. 그곳에 내 진짜 남편 민준이 마음 아픈 상처를 입고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민혁이 마치 비극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장면을 막 마친 감독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다. 내 손은 떨면서 핸들을 꽉 쥐었 가속 페달을 밟아 민혁을 들이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이제 민준의 머리에 정확히 겨눈 권총의 총구가 내 발을 굳게 만들었다. 영웅 놀이하지 마, 지수. 엔진 꺼. 나와서 그 USB 나한테 가져와. 민혁의 목소리가 그가 든 작은 확성기를 통해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민준과 똑같았지만 그 어조는 이 산 정상의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엔진을 껐다. 뒤따라온 정적은 삐걱거리는 타이어 소리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뒤를 돌아보며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유나를 보았다. 유나야, 우리 아가, 엄마 말 들어. 차 바닥에 엎드려 있어. 엄마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고개 들지 마. 알았지? 나는 속삭였다. 유나는 계속 흐르는 눈물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두 손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오른손에는 은색 USB를 쥐고 있었다. 차가운 산바람이 내 얇은 홈웨어를 뚫고 들어왔지만 가슴 속의 분노는 훨씬 더 뜨겁게 타올랐다. 그 사람 풀어줘, 민혁. 나는 소리쳤다.
내 목소리가 어두운 절벽 사이에서 메아리쳤다. 민혁이 작게 웃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소리였다. 풀어달라고? 내가 죽음에서 돌아오기 위해 이 모든 노력을 했는데? 민주는 내 티켓이야. 지수야. 그리고 그 USB. 그건 내 미래고 그는 나에게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민준이 몸부림치려 했다. 그의 부은 눈은 나에게 가라고 너와 유나를 구하라고 애원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더 이상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지, 그렇지? 나는 어둠 속에서 틈을 찾으며 시간을 벌기 위해 물었다. 내가 이미 열어봤어. 안개 프로젝트도 봤고 그 유령 계좌에 대해서도 알아. 민혁의 걸음이 멈췄다. 민준과 닮은 그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그래서 그걸 안다고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넌 그냥 어른들의 게임에 휘말린 주부일 뿐이야. 난 주부가 맞아. 나는 갑자기 차분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난 아주 꼼꼼한 회계사의 아내이기도 해. 민준 씨가 여기에 재무보고서만 저장해놨을 것 같아? 나는 일부러 들고 나온 유나의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그 화면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나는 3장에서 미처 다 보지 못했던 동영상 파일의 업로드 버튼을 눌렀었다. 이산 정상의 신호가 매우 약해서 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지만 그것이 내 유일한 비장의 카드였다. 이 USB 안에는 지난달 12일 물류창고에 CCTV 녹화 영상이 있어. 네가 사무실에서 민준의 신분을 빼앗기 전에 해성물류 내부 감사관 중 한 명을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야.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민혁의 두려움에 걸었다.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잠시 민준에게서 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바로 그때 묶여있던 민준이 남은 힘을 다해 민혁의 다리를 세게 찼다. 민혁이 비틀거렸고 그의 권총이 허공에 발사되었다. 그 소리가 천둥처럼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나는 민준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다시 차로 달려갔다. 나는 민혁을 물리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차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었다. 빠른 동작으로 나는 USB를 더 큰 화면을 가진 차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다시 연결했다. 내 추측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안개 프로젝트 폴더가 다시 열렸다. 나는 맨 아래로 스크롤하여 아까 그 영상 파일을 찾았다. 이번에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찾았다. 민주는 디지털 파일은 항상 시간과 장소의 흔적을 남긴다고 가르쳐 주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나는 민혁과 민준을 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놓쳤던 세부 사항에 주목했다. 창고 구석에 큰 디지털 시계가 있었다. 시간은 1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창고 창문 밖으로 내가 아는 풍경이 보였다. 우리 집 근처에만 있는 급수탑.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만약 그 영상이 오후 2시에 집 근처에서 찍혔고 민준이 오후 4시에 나에게 전화했다면 그 2시간 동안 그들 중 한 명은 나와 함께 집에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다. 갑자기 영상이 끊기고 오디오 녹음으로만 바뀌었다. 민준의 숨 가쁜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만약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네가 USB를 찾았다는 뜻이겠지. 너를 끌어들여서 미안해. 민혁은 죽지 않았어. 그는 내 인생을 빼앗으러 돌아왔어. 내가 그가 이 자금, 세탁 네트워크의 진짜 리더라는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야. 그는 지난 4년 동안 내 이름을 모든 불법 거래에 사용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기침 때문에 잠시 멈췄다. 1402호. 그건 만남의 장소가 아니야. 그건 중앙역의 사물함 번호야. 열쇠는 유나의 손목시계 뒤에 있어. 거기서 원본 서류를 가져다가 민혁의 의료 기록에 이름이 있는 경찰총장에게 가져가. 호텔로 가지 마. 그건 민혁의 함정이야. 나는 멍해졌다. 나는 유나의 손목 쪽을 힐끗 보았다.
작은 분홍색 손목시계가 부드럽게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즉시 그것을 벗겨내고 손톱으로 뒷면을 열었다. 작은 열쇠 하나가 내 무릎 위로 떨어졌다. 밖에서는 민혁이 이미 다시 일어서 있었다. 그는 분노에 찬 채 내 차로 걸어왔다. 그는 운전석 창문을 권총 손잡이로 내리쳤다. 이 SUV의 방탄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USB 내놔, 지수. 아니면 내 남편이 이 산장 안에서 불타는 걸 보게 될 거야.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나는 저기에 쓰러져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보며 가라는 듯 머리로 신호를 보냈다. 그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나는 민혁이 이기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았다. 방금 자동으로 열린 마지막 파일 하나가 있었다. 트리거라는 제목의 오디오 파일.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갑자기 내 차의 외부 스피커에서 매우 큰 경찰 사이렌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준이 개조한 비상경보 기능이었다. 이 고요한 숲속에서 그 소리는 마치 10대의 경찰차가 이곳을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민혁이 깜짝 놀랐다. 그는 경찰이 정말로 온 줄 알고 오솔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망설임 속에서 그는 다른 절벽 꼭대기에서 비추기 시작한 서치라이트를 알아채지 못했다. 내가 아까 보낸 신호가 비록 느렸지만 중앙보안 시스템에 연결된 비상추적기를 성공적으로 작동시킨 것이다. 도움은 일반 경찰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서치라이트를 단 헬리콥터가 갑자기 안개 뒤에서 나타나 절벽 전체를 비추었다. 중앙경찰이다. 무기를 버려라. 헬리콥터 확성기에서 나온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혁은 눈이 부셔 균형을 잃었다. 바로 그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도망치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아니라 차를 돌려 민혁과 민준 사이에 위치시켰다. 맹목적인 총격으로부터 내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이야, 민준. 나는 조수석 문을 살짝 열며 소리쳤다.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절벽 위 밤의 정적을 가르며 먼지와 마른 잎사귀를 날리는 바람 폭풍을 일으켰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대한 서치라이트가 산장 옆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민혁의 위치를 고정했다. 튼튼한 SUV 차체의 보호 아래 민주는 남은 힘을 다해 기어갔다. 나는 즉시 문을 열고 그를 따뜻한 차 안으로 끌어당겼다. 피와 땀의 날카로운 냄새가 순식간에 퍼졌다. 하지만 그것은 내 남편의 냄새였다. 나는 그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그를 껴안았다. 유나는? 유나 어딨어? 민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갈라졌다. 나 여기 있어, 아빠. 유나가 차바닥에서 일어나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허리를 껴안았다. 하지만 밖의 상황은 내가 상상했던 구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민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늘에서 비추는 빛에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웃었다. 그는 권총을 땅에 떨어뜨리고 손을 들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이상한 승리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 헬리콥터가 누구 거라고 생각해? 민혁이 바람소리 속에서 소리쳤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낮게 떠있는 헬리콥터를 보았다. 거기에는 중앙경찰 로고가 없었다. 둥근 황금 독수리 문양만 있었다. USB 안에서 해성물류의 편지지에 봤던 것과 같은 문양이었다. 그 헬리콥터는 우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의 사설 보안 부대였다. 헬리콥터 문이 열리고 검은 전술복을 입은 몇몇 남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왔다. 그들은 민혁을 체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주위에 방어벽을 형성했다. 그들의 장총은 오히려 내 차를 향해 있었다. 민준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좌석에 힘없이 기대어 있던 민준이 갑자기 몸을 바로 세웠다. 상처투성이인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내 무릎 위에 여전히 켜져 있는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지수야, 내 말 잘 들어. 민준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다르게 들렸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롭게. 민혁이 네트워크의 리더라는 건 맞아. 하지만 아까 녹음에서 언급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나는 단순히 우연히 증거를 발견한 회계사가 아니야. 나는 혼란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야? 민준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차창을 뚫고 들어오는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 나는 지난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의 눈빛을 보았다. 민혁은 실행자였어. 하지만 나는 이 시스템의 설계자였어. 내가 안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 내가 회사가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숨길 수 있도록 그 유령 계좌들을 설계했지. 내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두 번째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당신은 나를 구하려고 도망치라고 했잖아. 그렇지. 내가 너를 도망치라고 한 건 민혁이 탐욕스러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민준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그는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고 나를 제거하고 싶어 했어. 그 USB는 경찰을 위한 증거가 아니야. 지수야. 그건 해성물류의 소유주조차 접근할 수 없는 개인 계좌로 모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마스터키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 나는 마치 그가 타오르는 불인 것처럼 그의 어깨에서 손을 뗐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 내가 희생자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내가 저주해온 범죄의 배우였다니. 내가 몇 시간 동안 벌인 이 탈출은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재산을 두고 다투는 두 범죄자 사이에 끼인 것이었다. 민혁이 차창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그의 경호원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준아, 이제 연극은 그만해. 민혁이 소리쳤다. 내 아내가 배달원 역할을 잘 해냈어. USB 넘겨주면 너희들 새 신분으로 해외로 가게 해줄게. 우리가 어릴 때처럼 나눌 수 있잖아. 민준이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허리띠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권총을 꺼냈다. 민혁이 그를 고문할 때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넌 항상 멍청했어, 민혁. 내가 왜 지수가 이 USB를 이곳으로 가져오게 놔뒀을 것 같아? 네가 이 헬리콥터를 여기로 가져와야 했으니까. 오늘 밤 이 나라를 떠날 교통수단이 필요했거든. 민준이 명령조로 말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민준을 쳐다보았다. 민준 씨, 그럼 나는, 유나는, 우리는 당신에게 그냥 도구였어? 민준이 내 뺨을 잡았다. 그의 거친 손이 매우 낯설게 느껴졌다. 지수야, 이 모든 건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더 이상 집대출 드라마나 하급 회계사 생활은 없어. 나는 이 돈 싫어, 민준 씨. 나는 예전의 내 남편을 원해. 나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갑자기 헬리콥터 엔진 쪽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다. 멀리서 아마 마침내 내 비상 신호를 추적한 진짜 경찰이 경고 사격을 시작한 것 같았다. 상황이 혼란스러워졌다. 민혁은 부하들에게 덤불 쪽으로 사격하라고 소리쳤다. 민주는 그 기회를 이용해 운전석을 장악했다. 지수, 빨리. 그가 명령했다. 나는 유나와 함께 뒷좌석으로 밀려났다. 민주는 가속 페달을 밟아 차 앞에 서 있던 경비원 한 명을 들이받고 더 험한 절벽길로 방향을 틀었다.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우리를 쫓기 시작했다. 그 서치라이트는 분노한 신의 눈처럼 계속 따라왔다. 거친 차의 흔들림 속에서 나는 매우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민주는 출구로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아래 경사면에 있는 회사의 낡은 창고, 모든 물리적 데이터가 보관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모든 걸 파괴하려는 거야. 나는 흐느끼며 물었다. 오늘 밤 민준 배라는 흔적을 영원히 지울 거야. 그가 계속 차를 몰며 대답했다. 내일부터 세상은 우리가 이 절벽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우리는 다시 태어날 거야. 나는 유나를 보았다. 그 아이는 그저 눈을 감고 총소리와 엔진 굉음으로부터
귀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나는 가장 큰 위험이 권총으로 우리를 쫓는 민혁이 아니라 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았다. 나와 한 침대를 썼던 남자. 이제는 우리 기억을 포함한 온 세상을 그의 홈웨어 주머니 속 디지털 숫자 더미를 위해 불태울 준비가 된 남자. 우리 SUV는 이슬에 젖은 아스팔트에서 타이어가 거의 접지력을 잃을 뻔한 속도로 정상의 경사면을 따라 내려갔다. 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운전했다. 그의 눈은 앞에 구불구불한 길을 날카롭게 응시했고 그의 손은 모든 급커브에서 핸들을 안정적으로 제어했다. 우리 뒤에서는 해성물류의 헬리콥터 엔진 굉음이 여전히 들렸다. 하지만 짙은 안개와 빽빽한 나무들이 잠시나마 우리의 동맹이 되어주었다. 나는 뒷좌석에서 유나를 꽉 껴안았다. 내 마음은 산산조각났다. 저 앞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따뜻한 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방금 우리의 지난 5년 인생 전체가 복잡한 회계 설계에 불과했다고 고백한 낯선 사람이었다. 민준 씨, 멈춰.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깨진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 속에서 소리쳤다. 경찰이 곧 도착할 거야. 그냥 그 USB 넘기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민준이 웃었다. 건조하고 조금의 유머도 담기지 않은 웃음소리였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지수. 안개 프로젝트를 건드린 이상 돌아갈 길은 없어. 내가 자수하면 감옥에서 죽을 거야. 아니면 더 나쁘게는 민혁이 어디서든 우리를 찾아낼 거고, 유일한 출구는 사라지는 거야. 갑자기 앞에서 눈부신 빛이 나타났다. 큰 트럭 한 대가 좁은 길 한가운데에 일부러 가로로 주차되어 모든 출구를 막고 있었다. 그것은 민혁의 또 다른 함정이었다. 민주는 거칠게 욕을 하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울퉁불퉁한 오솔길로 들어섰다. 예전에 목재 운반에 사용되던 오래된 길이었다. 차 안의 흔들림이 매우 심해졌다. 유나는 머리가 창문에 부딪히자 비명을 질렀다. 참아, 우리 아가. 거의 다 왔어. 나는 공중에 던져지지 않도록 유나를 잡으며 중얼거렸다. 헬리콥터의 서치라이트가 다시 우리를 찾아냈다. 장총 사격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차 주변의 땅을 파고들며 SUV의 뒷부분을 손상시켰다. 민주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덤불을 뚫고 차를 몰아 다시 서울로 향하는 주도로로 나왔다. 더 넓은 도로에서 추격전은 더욱 잔인해졌다. 아까 잠시 뒤처졌던 두 대의 검은 세단이 다시 나타나 우리 좌우에서 쏜살같이 달렸다. 그들은 우리 차를 압박하려 했다. 시속 120km에서의 치명적인 기동이었다. 지수, 조수석 아래에 있는 권총. 지금 당장 꺼내. 민준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소리쳤다. 싫어. 난 살인자가 아니야. 나는 히스테릭하게 대꾸했다. 내가 안 꺼내면 우리 모두 죽어. 시키는 대로 해. 떨리는 손과 시야를 가리는 눈물과 함께 나는 앞으로 기어갔다. 좌석 아래에서 차가운 반자동 권총을 발견했다. 그것을 잡는 것만으로도 토할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오른쪽 차가 우리 SUV의 측면을 세게 들이받았다. 옆유리가 완전히 박살났고 그 차의 한 남자가 민준을 향해 총을 겨눴다. 생각 없이 나는 그 권총을 들어 차 천장을 향해 발사했다. 그 폭발음이 좁은 공간에서 귀를 먹먹하게 했다. 옆차의 남자가 놀라 약간 멀어지면서 민준에게 반격할 공간을 주었다. 민준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그 세단을 들이받았고 그 차는 통제력을 잃었다. 아스팔트 위에서 몇 바퀴 돌다가 결국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폭발했다. 나는 권총을 차 바닥에 떨어뜨렸다. 하느님, 내가 무슨 짓을. 우리를 구했잖아.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추격은 우리가 도시 외곽의 공업단지에 들어설 때까지 계속되었다. 민준은 경찰서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큰 창고들 뒤에 숨겨진 개인 부두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시동이 켜진 스피드보트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바다로 갈 거야. 민준이 말했다.
헬리콥터는 붐비는 항구의 레이더 아래에서는 우리를 추적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부두 게이트에 거의 다다랐을 때 검은 세단 한 대가 고속으로 달려와 우리 SUV의 뒷부분을 대각선으로 들이받았다. 우리 차는 180도 회전한 후 결국 부두 가장자리 근처에서 뒤집힌 채 멈췄다. 내 세상이 잠시 어두워졌다. 톡 쏘는 휘발유 냄새와 연기가 차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나는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정신을 차렸다. 뒤를 돌아보았다. 유나는 의식을 잃은 듯 보였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민주는 운전석에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아직 의식이 있었다. 나가, 지수, 유나 데리고 나가. 그가 신음했다. 나는 찌그러진 차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남은 힘을 다해 유나를 잔해 속에서 끌어냈다. 내가 민준을 도우려고 돌아섰을 때 민혁이 이미 거기에 서 있었다. 그는 우리를 향해 권총을 겨누고 천천히 걸어왔다. 민준과 닮은 그의 얼굴은 희미한 부두 등불 아래 악마처럼 보였다. 여행의 끝이구나, 사랑하는 동생. 민혁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 안에 갇혀있는 민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 USB 내놔. 안 그러면 네 아내와 딸이 내가 이 방아쇠를 당기는 걸 보게 될 거야. 민준은 재킷 주머니를 더듬어 은색 USB를 꺼냈다. 그는 해석하기 어려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후회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 가져가. 민혁. 민준이 힘없이 말했다. 그는 USB를 아스팔트 위로 던졌다. 민혁이 그것을 집으려고 몸을 숙였을 때 민준이 나에게 소리쳤다. 보트로 달려가, 지수. 지금. 나는 유나를 안고 부두를 향해 힘껏 달렸다. 내 뒤에서 총성이 연달아 들렸다. 나는 감히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스피드보트에 뛰어오를 때까지 계속 달렸다. 보트 위에 낯선 남자가 즉시 나를 안으로 끌어당기고 곧바로 엔진을 가동했다. 보트가 부두에서 멀어질 때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우리 SUV가 거대한 불덩이로 폭발하며 부두 전체를 밝혔다. 그 화염 속에서 나는 두 남자가 서로 뒤엉켜 싸우다가 더 큰 두 번째 폭발에 삼켜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보트 바닥에 주저앉아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유나를 껴안았다. 내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다.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나는 집을 잃었고 신분을 잃었고 남편을 잃었다. 그가 정말 누구였든 간에 보트를 운전하는 남자가 나를 돌아보았다. 국제 경계선으로 향합니다, 사모님. 민주님 지시대로입니다. 나는 침묵했다. 지시? 그렇다면 민주는 이 보트를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나는 더러워진 홈웨어 주머니를 더듬어 딱딱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알고 보니 아까 차 안에서 민주는 진짜 USB를 민혁에게 주지 않았다. 그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주머니에 그것을 넣어두었던 것이다. 이 손에 나는 피로 물든 수십억 달러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앞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미래로 향하는 어두운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었다. 그날 밤 서해는 고요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에게는 스피드보트의 선체를 치는 모든 파도의 철썩임이 나를 쫓는 죄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배의 엔진은 지도에 보이지 않는 지점을 향해 어둠을 가르며 안정적으로 으르렁거렸다. 내 품에서 유나는 깊이 잠들었다. 방금 우리 삶을 파괴한 폭풍과 너무나 대조적인 평온함이었다. 나는 점점 멀어지는 부두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거대한 불덩이가 여전히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똑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서로 다른 어둠을 품었던 두 남자의 무덤을 표시하듯 자신을 에코라고만 소개한 조타수는 계속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질문하지 않기 위해 비싼 값을 받는 사람 특유의 딱딱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가끔씩 레이더를 힐끗 보며 해상 순찰대가 뒤쫓지 않는지 확인했다. 나는 이제 너덜너덜해지고 검댕으로 얼룩진 홈웨어 주머니를 더듬었다. 내 손가락이 차가운 물체, 은색 USB에 닿았다.
이 물건 때문에 내 집이 불탔고 민준과 민혁이 서로를 죽였고 내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난민이 된 이유였다. 민준은 그의 마지막 교환을 했다. 그는 민혁에게 데이터 파괴 바이러스가 담긴 가짜 USB를 주었다. 반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부로 향하는 열쇠는 나에게 맡겼다. 사모님, 곧 모선에 도착합니다. 에코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모선이요? 육지로 바로 가지 않고요? 나는 경계하며 물었다. 민주님의 지시는 싱가포르로 향하는 화물선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모님의 새 신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침묵했다. 싱가포르, 새 신분. 민주는 모든 것을 매우 정밀하게 설계했다. 마치 회계사 민준으로서의 그의 삶이 오늘 밤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를 계속 괴롭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 민주는 정말 그 부두에서 죽었을까? 아니면 그 폭발은 흔적을 지우기 위한 그의 마지막 속임수였을까? 그가 조용히 물에 뛰어들어 나중에 우리를 따라올 것인가? 몇 시간 후 거대한 화물선이 새벽 안개 뒤에서 나타났다. 우리는 비상용 구명보트를 이용해 끌어올려졌다. 배 위에서 단정한 옷차림의 한 여성이 나를 맞이했다. 그녀는 새 여권, 유나의 새 출생 증명서, 그리고 계좌 접속 지침이 담긴 태블릿이 든 작은 가죽 가방을 건넸다. 내 이름은 이제 위지아 아룬이었다. 유나는 카린이 되었다. 나는 호화로운 개인 선실로 안내받았다. 문이 잠기자마자 나는 즉시 태블릿을 켰다. 오늘 날짜로 잠겨있는 동영상 메시지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숫자 1401을 암호로 입력했다. 화면이 켜졌다.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피를 흘리지 않았다. 다치지도 않았다. 이 영상은 내가 모르는 방에서 아마 며칠 전에 녹화된 것 같았다. 지수야, 만약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완벽한 교환 계획이 성공했다는 뜻이야. 네가 지금 나를 미워한다는 거 알아.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 숫자가 되는 사람과 그 숫자를 쓰는 사람. 나는 우리가 쓰는 사람이 되길 바랐어. 민준이 옅게 미소 지었다. 이제는 나에게 매우 낯설게 보이는 미소였다. 민혁은 죽어야 했고 민준 배도 죽어야 했어. 그것이 안개 프로젝트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유일한 방법이야. 그 USB 안에는 해성물류나 정부 어느 곳에서도 절대 추적할 수 없는 신탁 자금으로의 접속 코드가 있어. 잘 살아, 지수야. 우리 작은 꾀꼬리 잘 돌봐줘. 어쩌면 언젠가 세상이 우리를 잊었을 때 내가 너를 찾아갈게. 영상이 끝났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 속이 메스꺼웠다. 민주는 그의 적들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을 뿐만 아니라 피로 산 자유를 위해 아내 앞에서까지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던 것이다. 나는 선실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비추기 시작하는 일출을 바라보았다. 유나의 손목시계가 떠올랐다. 아까 에코가 가져다 준 가방에서 그것을 다시 꺼냈다. 나는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봐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분해했다. 시계 배터리 뒤에 아주 얇은 마이크로칩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태블릿의 리더기 슬롯에 삽입했다. 디지털 지도가 나타났다. 서해의 작은 섬 하나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 아래에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우리가 처음 무지개를 본 곳에서 기다릴게. USB는 가져오지 마. 그 물건 태워버려. 지수야. 그건 독이야. 나는 화물선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렇다면 두 개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 계획은 범죄 설계자 민준의 계획으로 우리가 불법 자금으로 호화롭게 살기를 바랐다. 두 번째 계획. 내 아이의 손목시계에 숨겨진 것은 아마 모든 것을 버리고 외딴 섬에서 소박하게 살고 싶었던 남편 민준의 계획일 것이다. 아니면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시험일까? 만약 내가 USB를 싱가포르로 가져간다면 나는 부자가 되겠지만 영원히 그림자에 쫓길 것이다.
만약 내가 그것을 태우고 그 섬의 좌표로 간다면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내가 사랑했던 남자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잠에서 깨기 시작한 유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맑고 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우리 아빠 있는 곳에 다 왔어? 나는 미소 지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나는 폭발 전에 차에서 챙겼던 은색 라이터를 꺼냈다. 민혁의 라이터였다. 나는 선실 세면대 위에서 그 USB를 들었다. 한 번에 불꽃이 튀었다. 은색 금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창문 너머 넓고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았다. 내 세상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이 손에 나는 내 이야기의 결말을 선택할 힘을 쥐고 있었다. 내가 억만장자 위지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안개 속에서 남편을 다시 찾는 지수가 될 것인가. 나는 그 USB를 불길 속으로 떨어뜨려 쓸모없는 플라스틱으로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는 선실문으로 걸어가 문을 두드렸다. 에코씨, 나는 밖에 경비원을 불렀다. 항로 변경해요. 우리는 싱가포르로 가지 않아요. 하지만 민주님은 죽었어요. 나는 내가 가졌던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나를 이 좌표로 데려가줘요. 지금 당장. 화물선은 계속 나아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 탈출은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진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이 미스터리의 안개 속에서 무지개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장부 속 숫자에 불과하지 않을 것이다.